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말투를 고치고 싶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갈등 없이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등등. 우리는 말에 대한 고민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말을 잘하고 싶은 걸까요? 말을 잘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말을 잘하는 스킬을 알려주는 책들은 시중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죠. 온라인 서점에서 말하기 또는 스피치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무려 1000권이 넘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화술이나 언어, 대화, 목소리 등등 유사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책이 검색됩니다. 사실 말하기라는 것은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보다도 실전에서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말을 잘하는 기술, 스킬만 배워서는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말하고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의 말 습관을 점검해보고 또 나라는 사람의 소통 방식은 어떤지를 먼저 알아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말을 하는 대상은 누군지, 그들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인지, 말하는 자신과 또 상대의 상대는 어떻게 다른지 등등을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과 또 그 상황에 대한 메타 인지가 높아질 겁니다. 우리 사람이란 말로 소통을 하고 또 소통은 결국 사람이 하죠. 소통의 핵심은 나와 내가 소통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수반이 되어야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상황과 상대에 맞는 적절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볼 책은 임정민 작가님의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말하기 스킬보다는 말과 소통의 근본이 되는 내적인 마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질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먼저 기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외적인 말하기의 훈련 과정까지 거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상대와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책 속에서 총 3가지의 팁들을 골라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기.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으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마음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래서 역시 선택 이론을 통해서 대부분의 행동은 선택된 것이며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눈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반응이 아닌 대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타난 제이. 헐레벌떡 뛰어온 탓에 숨이 가쁩니다. 제이는 친구 K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자리에 털썩 앉아 그의 눈치를 봅니다. 친구 K는 기분이 상해서 표정을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당신이 만약 K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마 누군가는 통제적인 부모 자아가 되어서 제이의 면상에 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불같이 화를 낼 것이고, 누군가는 순응하는 아이 자아가 되어서 감정을 숨긴 채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텐데요. 게다가 나의 잘못이 아닌 전적으로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의식적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 반응입니다. 무의식적 반응은 재채기나 하품, 딸꾹질처럼 대뇌와는 관계없이 자극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와 달리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의 판단과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동, 더울 때 부채질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상대와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의식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나는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말 대신에 대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응과 대응이란 말은 얼핏 비슷한 뜻이지만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적인 맥락을 보자면 의미가 명료해지는데요. 우리는 평소에 과민 반응이라는 말은 쓰지만 과민 대응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초래했을 때 초기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초기 반응이라고는 하지 않죠.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나요? 예를 들면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무작정 현장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말을 침착하게 들은 후에 화재 상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한마디로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대체어를 대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기로 받아들이고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반응을 하는 사람. 야, 지금이 몇 시야? 전화는 왜 안 받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늦냐?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거는 기본 아니야? 1시간이나 늦다니 뭐야? 사람 가지고 장난하냐? 사람 무시하는 거야? 대응을 하는 사람. 너 오다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연락도 안 되고 나는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했어.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좀 일찍 나와. 이번에만 내가 특별히 넘어가 준다. 다음에 늦으면 나 화낼 거야.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 둘 사이가 나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시간 약속을 어긴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에 대해서 반응 화법으로 다가선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옛날 일까지 들먹이면서 성질을 낼 수도 있죠.
처음에는 사과도 하고 미안해하지만 늦은 사람에게 계속 화를 내고 비난을 퍼부으면 도리어 발끈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 화법으로 말을 하면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상대를 다독이고 배려하며 말을 하기 때문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해해준 상대에 대해서 더 고마움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자극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요. 리액션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즉흥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라면 리스폰스는 의식에서 나오는 이성적이고 선택적인 대응입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전혀 다르죠. 습관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대화의 흐름과 상대와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목적 기억하기. 예시 1. 김대리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올 때마다 자리에 없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 돌아온 김대리에게 김대리, 어떡해. 내가 올 때마다 자리에 없어. 참 희한하네. 일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빈둥빈둥 회사에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리에 붙어 있지를 않아? 라면서 쉴 새 없이 질책했습니다. 예시 2.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어. 거실에서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지난번에도 니네가 뛰어서 아랫집 사람들이 올라왔잖아.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좋게 타일러도 되는데 큰 소리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풀이 죽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후회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분들을 지금 여기로 초대하곤 하는데요. 교류 분석은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격 이론이자 심리 기법으로 인간은 누구나 사고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가 내린 결정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철학적인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며 얼마든지 새롭게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선택하면 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주나 기술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말 습관이 더욱 중요한데요. 습관은 한자로 익힐습, 익숙할 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익숙해져야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니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일까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 습관을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말 습관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가 선택의 시작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키고 싶은 관계라면 대화의 목적을 생각합시다.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상대를 굴복시키고 나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 간에도 국가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부터 직장, 다양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갈등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미숙한 말실수로 일과 관계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와 관계를 끊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이러한 노력도 필요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평생 안 볼 사이가 아니라면 한마디로 친구와 절교를 한다든지 배우자와 결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아니라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조금은 더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불편하고 민감한 갈등 상황일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잠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 봅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는 화가 났을 때 15초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욱할 때는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오는데 도파민의 수치를 1에서 10으로 가정해 볼게요. 도파민 수치가 10까지 올라가면 폭발해 버리지만 6까지 올라갔을 때 15초 동안 잠시 생각을 멈추면 분노가 사그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잠깐 숨을 멈출 것을 제안하는데요. 숨을 멈추었다가 내쉴 때, 아, 내가 숨을 다시 쉬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 차분하게 감정이 정리되고 이성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교감신경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 박동수는 증가하는데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횡격막 운동을 통해서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고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특히 코로 숨을 쉬면 후각을 통한 호흡 리듬이 변형계와 변형계 앞 전전두엽에 전달이 되어서 뉴런 네트워크가 동조해서 감정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잠시 감정을 정리하고 호흡을 가라앉혔다면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때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아직도 신뢰가 남아있는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지 끝내고 싶은지 그 관계의 끝을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문제나 오해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상대방은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이 관계를 꼭 지키겠다는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풀이로 관계가 틀어지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고 또 다투기 마련인데 이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후폭풍이 거세게 밀려옵니다. 실제로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존 가트맨 교수는 부부 사이의 대화를 3분만 지켜보면 이혼 가능성을 94%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5년 가까이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이혼하는 부부에게는 6가지의 신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다툼으로 시작하는 대화,
좋지 않은 첫마디로 시작하는 언어 습관을 언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 것, 자주 배우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 상대방에게 보내는 좋지 않은 몸짓, 회복을 시도하나 자주 실패하는 것, 과거를 회상할 때 나쁜 기억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요. 물론 이들을 내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게 아니라면 내가 회사를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 이유를 떠올려 봅시다. 누구에게는 안정적으로 받는 보수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타이틀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떠올리면 겉으로 화를 표출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안을 찾으면서 해결 의지를 보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펄펄 끓는 냄비 뚜껑을 조금만 열어두면 끓어오르던 내용물이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갈등 상황에서는 호흡을 가다듬고 대화의 목적과 관계의 끝을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인가? 지금 끝내고 싶은 관계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뒤돌아 후회할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말에 늘 경계합시다. 앞서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했듯이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인데요. 정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좋은 말로 표현합시다. 오은영 박사는 아이를 훈육할 때에도 1000번, 10,000번 좋은 말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훈육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아이가 사회 규범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죠. 하지만 아이에게 화를 내고 윽박지르는 소통 방식으로는 아이에게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번, 10,000번 꼭 좋은 말로 가르쳐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내가 아는 기업의 한 리더도 부하 직원을 가르치겠다고 따끔하게 훈계를 했다가 이후 리더십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서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갈등 상황에서 나 자신과 내 말을 다스리는 일은 매 순간 갈등의 도화선에 놓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인정 자극을 주며 말하기. 미국의 심리학 교수 해리 할로우는 인간과 94%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사랑과 애착, 모성애에 관한 심리 연구를 했습니다. 할로우는 갓 태어난 붉은 털 원숭이 새끼를 어미로부터 떼어낸 뒤에 가짜 어미가 있는 우리 속에 넣었는데요. 인형 하나는 가슴에 우유병이 있는 철사로 만든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우유병이 없는 헝겊 인형이었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젖을 먹을 때에만 철사로 만든 엄마 인형과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헝겊으로 만든 엄마 인형과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새끼 원숭이는 천적의 사진이나 큰 소리 등 극단적인 공포와 위협을 받으면 즉각 보드랍고 따뜻한 헝겊 엄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새끼 원숭이는 젖을 먹기 위해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접촉을 통한 애착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은 생물학적인 배고픔보다 정신적인 배고픔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우리도 나에게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베푼 사람을 잊지 못할 겁니다.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봐주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던 존재와 그 기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스토르크라고 합니다. 일종의 존재 인정 자극으로 인정의 한 단위로 정의하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인정기하라고 합니다. 스토르크를 주고받으며 발생하는 자극인정 혹은 자극기하에 의해서 사람은 성장하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스토르크는 동기 유발을 해주고 행동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인정 자극을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토르크는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스트로크, 비언어적 스트로크,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인 스트로크, 그리고 조건적인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인데요. 적절한 상황에서 적합한 스트로크를 능숙하게 사용한다면 업무 성과와 원만한 인간관계에 윤활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언어적인 스토르크와 비언어적 스트로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K씨.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팀장님께 업무 보고를 하니 그동안 야근하면서 준비 많이 했는데 수고했어. 아주 기대가 커. 역시 K씨야. 라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애를 썼다며 등을 두드려주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싹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적 스트로크. 수개월간 취업 준비를 해온 첫째 딸 경희. 마침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합격해서 첫 출근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경희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엄마는 참 기쁘다.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말해. 엄마는 집을 나서는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나온 경희는 불현듯 어릴 적 엄마에게 들었던 말들이 귓전에 맴돕니다. 우리 경희가 있어서 엄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집 보물이야.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가지고 온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은 어쩜 이렇게 자상해. 이따가 집에서 봐.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옷을 거꾸로 벗어서 세탁기에 휙 던져놓은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눈을 흘기면서 결국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옷 좀 제대로 벗어서 넣어주면 어디가 덧나냐? 팀장님이 K씨에게 칭찬의 말로 간접적인 인정 자극을 준 것이 언어적 스트로크라면 안아주거나 등을 두드려주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비언어적 스트로크입니다. 엄마가 경희에게 한 칭찬 중에서 취업 합격, 대기업 입사와 같이 특정 행위에 대한 조건이 붙는다면 조건적 스트로크가 되고 경희가 있어서 행복하다와 같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면 무조건적 스트로크가 됩니다. 긍정적, 부정적 스트로크는 언어적, 비언어적 스트로크와 조건적, 무조건적 스트로크를 할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앞서 긍정적 스트로크 사례와는 반대로 꾸중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언어적, 부정적 스트로크이고 손가락질하거나 꼬집기 등은 비언어적,
부정적 스트로크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지라면서 특정 행위에 조건을 붙여서 조건적 부정적 스트로크를 줄 수 있고, 너 같은 건 없어도 돼라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 부정적 스트로크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가 기분 좋게 느낀다면 긍정적 스트로크이고, 반대로 상대가 기분 나쁘게 느낀다면 부정적 스트로크입니다. 긍정적 스트로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트로크를 받았을 때 자신이 선호하는 스트로크 지수에 맞지 않으면 이걸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데요. 이러한 스트로크를 디스카운트하거나 걸러낸다고 말합니다. 스트로크를 디스카운트하는 흔한 방법으로는 코웃음을 치거나 웃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말에 상처를 받아서 말하기가 두렵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뛰어난 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선배에게 너무 예쁘다라는 칭찬을 했다가 도리어 립서비스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분명 언어적인 긍정 스트로크를 보냈는데 선배가 디스카운트 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트로크 필터로 받고 싶은 스트로크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걸러내는 현상인데, 스트로크 필터를 열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트로크를 제대로 주고받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TV조선에서 방영된 미스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한 가수 영탁은 긍정적 스트로크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차세대 트롯스타로 발돋움한 그는 밝은 성격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전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가 출연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미스터 트롯의 한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1대2 데스매치에서 진을 차지한 영탁은 진 특전으로 가장 먼저 팀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선택한 멤버들은 전부 패자 부활자였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과 참가자들 모두 의아해했던 파격적인 선택이었는데요. 사회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영탁은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잘해줬던 친구들이고 제 마음속에서는 가장 훌륭했던 동생들이라서 선택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전 경연에서 탈락해서 낙심하고 위축되었던 멤버들을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 긍정 스트로크로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멤버를 한 사람씩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비언어적 긍정 스트로크를 해주었습니다. 공개적인 TV 프로그램인 만큼 그의 긍정적 스트로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 큰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긍정 스트로크를 많이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덥석 끌어안는 장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는데요.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를 꽉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히딩크 감독은 너를 믿는다, 할 수 있다 라는 언어적인 긍정 스트로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한국 여자 배구의 주장을 맡은 김연경 선수의 긍정 스트로크도 인상 깊습니다. 10억 명 중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평가받는 월드클래스 김연경 선수는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숙적 일본에게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세계 랭킹 4위인 터키를 꺾으며 한국 여자 배구팀의 4강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세계가 주목하는 부담감 속에서 코치진과 선수단 사이의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아주 잘했고, 경기 중에도 해보자, 후회 없이 해보자, 가자, 가자, 웃어 라는 말로 동료들을 독려하고 하이파이브와 포옹을 나누면서 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집이나 학교에서 받았던 칭찬 스티커 혹은 참 잘했어요 스탬프를 기억하나요? 담임 선생님에게 받은 참 잘했어요 스탬프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하려는 행동을 강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트로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기도 하고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인생의 스탬프를 쌓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트로크를 해왔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스트로크를 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상대에게 요청해보기도 합시다. 스트로크가 없는 것은 심리적인 죽음과도 같다라고 말한 토마스 해리스의 말처럼 이 스트로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어른의 대화법처럼 우리가 정말 어른처럼 침착하게 대화하면서 또 상대방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말하기 방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좌절했었다면 또는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었다면 준비되지 않은 서툰 말 때문에 제대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 나온 3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소통 방식과 말 습관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학습이라는 말은 배우다, 공부하다의 뜻인 학과, 익히다, 익숙하다의 뜻인 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뜻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웠다면 익숙할 때까지 익혀야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그저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반사적으로 감정적으로 튀어나오던 충동적인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전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이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자제력과 주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면서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갈등과 스트레스는 해소될 거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더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많이 서툴고 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책 이야기가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추운데 여러분 모두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기를 바랄게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고 포근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